네, 강남역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벌써 작년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벌써 1년 7개월이죠. 1년 7개월 맞나? 예. 1년 7개월을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21세기의 부정선거냐. 옛날에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고무신 받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치러왔던 금권선거, 그런 부정선거, 아니면 얼른 스위치 불 꺼서 투표함 바꿔치기 하는 그런 무식한 부정선거의 시절도 아닌데 무슨 21세기의 부정선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책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정선거는 이제 우리가 없다고 감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대선 후보로 나오신 여러분들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토론회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저희가 벌써 1년 넘게 이 아스팔트 길거리에서 외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부정선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원래는 개표를 할 때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손으로 세아리는 수개표라는 걸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발전하고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뭐 힘들게 손으로 세니 기계로 세자라고 해서 이제 수개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됐고, 그곳에서부터 부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번으로 가야 될 표가 1번으로 가고 5번으로 가야 될 표가 1번으로 가고, 이렇게 프로그램 조작, 아마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가실 겁니다. 네, 이렇게 부정을 하나하나 저질러서 정말 전국적으로, 특히 사전선거, 당일 투표에는 좀 덜한데요. 사전선거는 저희가 투표한 이후에 3일, 4일 정도 투표함을 자기네들이 두죠. 예. 그 사전선거하면서 부정선거에 알 수 없는 이상한 통계 조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부터 작년 2020년 4월 15일 선거가 부정이었구나. 이미 선거가 치루어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저희는 부정의 정황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5월 달에 대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달 4월 15일에 있었던 선거가 부정인 것 같으니 속히 재판을 해주십시오. 지금 모여져 있는 그 수들을 얼른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법원에 건의를 했던 게 작년 2020년 5월이었습니다. 원래 선거법상 이렇게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는 180일 이내에 모든 재판을 신속히 해야 된다는 규정이 법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은 180일, 6개월은커녕 1년이 되도록 어떤 재검표조차 우리의 어떤 재판에 대한 어떤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차일 피일 미루다 그동안 저희 시민들의 가슴은 피망이 들고 애가 탔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인데 거기서 벌써 2년 가까이를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8일 연수구 을의 재검표가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일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선거소송의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연수구 을의 표를 다시 한번 꺼내서 다시 한번 헤아리는 그런 재검표 시간을 인천지검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됐습니다. 우리가 설마 했던 부정의 증거들이 모두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지나다 보십시오. 좌측에 있습니다. 원래는 그 투표 관리인의 도장이 찍어야 될 곳에 아무것도 빨갛게 찍혀진 일명 일장기 도장이라고 하죠. 일장기 도장이 찍혀져 있고 우리의 투표지는 한 장 한 장 프린터로 인쇄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량으로 인쇄된 흔적으로 칼로 잘라낸 흔적들이 투표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장 한 장 프린터로 나와야 될 그런 투표지에서 다른 종이와 겹쳐진 잔상들이 투표지 자체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투표의 정황들이 수천 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과 이 대법원은 그조차 묵살하고 그 투표함을 다시 닫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8월 30일에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영등포 의뢰 재검표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투표함이 보관된 장소를 문으로 닫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테이프로 감싸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은 올 8월 30일 날 그곳에 다시 가보니 그 봉인, 도장 찍은 봉인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사진 없나요? 정말 그 당시 박용찬 후보, 영등포 의뢰 박용찬 후보조차도 이것은 내가 작년에 봤던 그 문고리가 아니다.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이 문고리의 봉인을 누가 훼손시켰냐며 여기 있습니다. 예, 강력하게 항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020년 우측에 있는 사진이 2020년 작년 5월에 영등포 의뢰 재검표 재판을 제기하며 찍어두었던 문고리 사진입니다. 이 문고리 안에는 우리가 소중히 한 표 한 표 찍었던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년 3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30일 영등포 의뢰 재검표를 하러 들어갔을 때 이 문고리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박용찬 후보는 이것을 보자마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문고리를 누가 훼손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대법관들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어떤 후보 하나 당선되고 떨어지고 이것을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아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가 자기가 원하는 정당, 자기가 원하는 정치인을 뽑아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선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선거가 내가 뽑은 사람이 되지 않고 내가 찍은 정당이 되지 않고 어떤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저조차도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진보에 가까운 중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부정을 획책하는 자를 보고 이 부정을 획책한 자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자 아실 겁니다. 지금 180석 가까이 괴물 여당이 되어서 마음껏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악법을 찍어내고 있는 자들, 그들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어떤 커다란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선거를 통해 가장 이익을 많이 가져간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집권 여당 180석을 가져간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180석을 가져가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국회 앞에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하루에 20-30명씩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내가 열심히 땀 흘린 만큼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내 집을 가지면 적폐로 몰아버립니다. 내 집을 2채 이상 가지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버립니다. 정말 내 집을 갖고 있어도 팔지도 못하고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전세도 못 들어가고 월세도 못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악법들을 지금 18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5명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악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교육을 말살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말살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사고, 특목고, 외국어를 마치 국가의 소유인 양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다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조차 공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학부모로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을 바보로 만드느냐, 왜 대한민국을 하향 평준화 교육으로 만드느냐, 이러한 악법을 찍어낸 자들이 누구냐?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석을 가진 괴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를 꿰찼나 봤더니 바로 이런 부정의 정황들을 통해서, 이 부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곳에 나온 저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아는, 정말 이 진실을 알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보면은 젊은 아빠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주말마다 이곳에 나와서 전단지를 돌리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 전 MBC 앵커였고 전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우 의원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또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이곳에 나와 계시고, 법원에서 열심히 법적 추정을 벌이는 변호사님들도 이곳에 나와 계십니다. 어떤 분은 CEO도 있고요. 본인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물론 부동산 정책도 잘 돼야 되고, 교육 정책도 잘 돼야 되고, 경제 정책도 잘 돼야 되고, 나라의 모든 정책이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선거를 잘하기 위해선 작년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함께 진실을 외쳐줘야 합니다. 지금 길을 지나시다 보면은 현수막도 걸려있고 피켓도 있습니다. 보세요. 저런 것들이 저희가 재검표 현장에서 찍어온 부정선거의 정황입니다. 선거 당일에 보십시오. 프린터 한 장 한 장 투표지가 따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현장에서 보았던 용지들은 대량으로 인쇄돼서 작두 같은 칼로 싹둑 잘려진 저런 종이들이 수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내년 3월이면 또 대선이 있고 6월에는 교육감 선거와 여러 선거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바꾸고 싶어서, 좀 내가 살고 싶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올바른 정치인 뽑고 싶어도 이 부정선거를 굳어두는 한 우리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며 이곳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 좋은 주말에, 이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떠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 대선 후보로 나오신 황교안, 안상수, 또 장기표, 이런 후보들이 토론회장, 특히 황교안 대표는 그 TV 토론회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정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TV조선 19번 채널이었는데요. 부정선거의 진실 한 번만 검색해 주셔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살기 힘드시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경제 정책 때문에 힘드신 자영업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정선거를 밝히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시는 시민 여러분, 유튜브에서 4.15 부정선거 또는 네이버에서 4.15 부정선거 한 번만 검색하셔서 이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들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나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현수막도 한번 봐주시고 세워져 있는 피켓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2020년 4.15 선거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이크를 전 국회의원이셨고 MBC 앵커셨던 민경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BC가 아니고 KBS인데
아까부터 계속 그 MBC 앵커라고 하는데요. MBC 앵커는 안녕하십니까? 예, MBC 앵커는 박용찬 지금 영등포을 저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 MBC 9시 뉴스 앵커였고 저는 KBS 9시 뉴스 앵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BJ 톨 잠깐 보였고, 예, 많은 분들 주의 길 TV도 나오시고 여러분들 이제 계십니다. 어디죠? 김경원 TV요. 김경원 TV도 나오셨고, 저기 또 여러분 여기 MKTV MZ 세대의 그 구심점을 표방하는 우리 MKTV의 김민아 유튜버도 오늘 나와주셨어요. 미국의 소식을 많이 이제 전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 갔다가 이제 오셔서 우리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식사는 못했구나, 차를 마시면서 그때 한번 나와보시라 했더니 오늘 MZ 세대의 그 대표, 지금 다들 인기가 많으시네. 서로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시는데, 악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분이 김민아 씨세요. 김민아 씨, 미국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 지나가시는 또 이 NA라는 하얀 모자에 NA라는 글자를 쓰고 지나가시는 분들, 네이벌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 해사 구국동지회 이석기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거리를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ROTC 애국동지회 분들도 이제 나오실 거고, 지금 돌고 계시는 걸 알고 있고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엄지척 감사합니다. 군과 검찰, 경찰은 빨갱이 문재인을 체포하라라고 써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험한 일을 당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건 그 이야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얘기하셔도 돼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니까요. 네, 여러분, 이번 주, 지난주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뜻깊은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중파는 아니더라도 종편이더라도 종편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이 같은 증거물들이 방송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귀를 기울이더라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원했던 대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들이 한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여기에 훌륭한 유튜버들이 계십니다만은 종편 혹은 주류 언론 이런 사람들이 거기 좀 조용해 주세요. 김민아 씨가 오시니까 너무나 이게 말이 목소리 커. 김민아 씨가 크다는 게 아니고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그 무거우실 텐데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 주류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강 12분 가운데 8강으로 좁혀졌는데 그 안에 못 드시면 어떻게 하나. 우리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그 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장기표 후보께서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셨어요. 장기표 후보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셨던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신데, 그분이 커트라인으로 나가셨고 나머지 세 분은 커트라인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 8명을 대상으로 한 8명이 참가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TV 조선에서
주최를 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기 나오는 이 인주들, 또 일장기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등 그 한 장 한 장 만들어 오신 판넬을 보여주면서 이런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감격스러운,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는 네,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15 때 나왔던 이상한 통계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연세대 화이팅! 네, 화이팅! 예, 연세대 친구, 예, ROTC 친구들 지나갑니다. 학사장교 친구들도 지나가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지난번에 있었던 이상한 통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6.28 재검표 때 나온 증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잘 살펴보겠다. 이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당신 근데 그 말 중에 자기가 검찰 초홍장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그때 사람들이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이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뭐 재판 결과가 나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저 공소를 제기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희가 저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17건의 고소 고발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 대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했죠. 그런데 그 고소 고발장을 전부 다 이성윤이 지검장으로 있던 중앙지검에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유 없다고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대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다만 대법관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럼 검찰은 뭐하러 필요로 한 겁니까? 다음에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나요? 6개월 안에 다 맞춰야 되는 것을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쪽 원희룡 의원은 어땠나요? 원희룡 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황교안 후보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물었어요. 질문권을 얻어서 뭐라고 그랬냐? 아니, 부정선거는 이 의혹에 불과하고 음모론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 야권 분열책에 넘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원희룡 후보에 대한 요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는 저의 친구예요. 제가 82학번 같은 친구입니다. 다음에 그 양천구에 제가 목동에 살았기 때문에 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어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그런데 어제 그저께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사를 한 그런 똑똑한 친구가 이번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구나. ROTC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ROTC는 대학에 있을 때나 군대를 갔을 때나 아니면 제대를 해서나 우리 지역 지역의 여론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서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안상수 후보가 있었습니다. 팔이 아프죠? 팔이 아파. 예, 팔이 아파. 예. 안상수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인천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인천에 있던 민경호 후보랑 같은 당협이 있는 인천의 사람으로서 초창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실입니다.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황 대표야말로 나보다 좀 늦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 후보도 얘기해 주셨고 황 후보, 그다음에 윤 후보 이 정도는 지금 저희들을 이제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공중파는 아니지만 종편을 통해서 방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토론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여러분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아주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작이 지난주였다. 지난주에 좋은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감찰리 화이팅. 어제 그제 저는 어저께입니다. 어제 참 신기한 일을 당했는데, 여기 또 열심히 일하시는 젊은 경찰들을 제가 자극하는 일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만, 어제 검찰에서 저한테 삐리릭 하고 문자가 왔어요. 집에 있는데 그 문자를 봤더니 지금 모욕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었던 그 사건은 이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1시간쯤 뒤에 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자, 김창룡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를 연수경찰서에서 열심히 했고, 그 수사를 검찰이 가서 조사를 하다가 결론으로 이거는 이 모욕이라고 보기에는 이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혐의 없다, 무혐의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알려드렸는데 1시간쯤 후에 뭐가 띠릭 하고 또 와요. 왔더니 조금 아까 무혐의라고 한 그것, 조금 아까 무혐의라고 했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70만원짜리 약식 기소를 하니 그렇게 알아라 하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만약에 법원이라면, 재판이라면 일사부재리해서 한번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취지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건 법 이론의 기본이죠. 그런 게 있어서 용납이 안 되는데, 검찰에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사법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다음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손수 나서서 자기의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연수경찰서에서 나와서 열심히 조사까지 했는데, 이거를 무혐의로 하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1시간 만에. 뭐로? 70만원짜리 약식 기소를 하기로. 제가 약식 기소를 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죠. 저는 정식 재판을 할 겁니다. 정식 재판을 해서 한번 화이팅! 예, 화이팅! 예, 정식 보성고등학교 화이팅! 예, 이 부정선거, 경찰청장에 대해서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금 차들이 다닙니다. 저기도 나라승리, 4.15 부정선거 사형, 해군사관학교에서 모는 저 차가 있어요. 차들이 줄 서서 지금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걸어서 시위를 하는데 8.15 때, 지난해 8.15 10월 3일 때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는데요.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그 의사를 우리가 존중하겠다. 대신 정선거, 부정선거. 아이고, 회장님, 김재수 회장님이십니다. ROTC 회장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OTC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건 하지 않겠다. 공성감 어서 오세요. 사람이 오는 건 어떻게 하지 않겠다.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래서 차량 시위. 그랬더니 김창룡 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차를 갖고 가도 코로나에 걸린대요. 코로나가 얼마나 세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하면 운전에 유리창을 뚫고 쇠를 뚫고 지나가서 뒤에 있는 차
저 또 윈드실드 그걸 뚫고 들어가서 뒤에 있는 사람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웃고 있었는데 다음번에 얘기가 더 기가 차요. 그래서 차량 시위하는 사람들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김태규라고 판사를 하시던 분이 계셔요.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패친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판사로 볼 때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국민들의 권리는 안중에 없고 정권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고 정권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권력의 주구다. 권력의 주구는 뭐냐, 여러분, 권력의 주는 달릴 주자예요. 따른다, follow. 구, 따르는, 달리는 개구자입니다. 달리는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구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권력의 주구. 그건 사냥개라는 얘기입니다. 땅 쏴가지고 새가 떨어졌어요. 그럼 물어와. 그럼 얼른 가서 물어오는 그런 게 이게 개예요. 앞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네. 권력의 주구. 이 사냥을 할 때 땅 쏘면 포인터라는 개가 있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해요. 거기서 딱 꼬리를 세우고 여기에 당신이 쏘아서 떨어뜨린 새가 있습니다 하고 포인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리트리버 이런 것들이 가서 그걸 물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하는 사냥개들이 있어요. 그게 주구예요. 주구라는 표현은 그냥 늘상 쓰는 좀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거예요. 권력의 주구다. 당신 경찰청장이 그러면 밑에 있는 경찰들을 전부 다 사냥개로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주구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다. 그거를 한글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러면 경찰들을 개떼로 만드는 일이다. 개떼 두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모욕죄로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을 했으면 오케이, 이런 것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도 이 사람을 처벌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국회의원 일하고 청와대 대변인 하고 하면서 욕을 평생 먹을 욕을 먹었어요. 당 대변인을 하고 청와대 대변인 하고 당 원내 대변인 하면서 평생 먹을 욕을 먹었어요. 속이 아프죠. 하지만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 그런 금도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별을 4개씩이나 단 치안총감 경찰청장이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그게 무혐의가 나오니까 얘기를 해서 자, 이 사람을 그래도 70만원의 약식 기소라도 해야지. 약식 기소 다 하시라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정식 재판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한번 겨뤄봅시다. 누가 잘못되는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할 텐데 저 말고 여기 교수님이 어디 가셨나? 기다리다 가셨구나. 저 건너로. 어디에 계셔요? 맹 교수님. 우리 이재봉 교수님부터 저야 이제 다시 분위기 다운되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말게 말씀하시고 또 저기 건너가서 저 도태호 변호사 있는 곳에 또 말씀하시도록 이재봉 교수님, 다음에 맹주성 교수님, 이런 순서로. 다음에 이따 이은혜 교수님이 오시면 이은혜 교수님도 하시고, 또 젊은이들, 천창용 지사 나오셨네요. 예, 천창용 우리 투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우리 이재봉 교수께 넘기는 순간에 저기 이석희 해사 구국동지회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공원에서 있었던
인천 상륙 작전, 예, 그때 기념식에도 나와주신 우리 감사한 분이십니다. 예, 이재봉 교수님께, 저하고 동갑이라고 그랬더니 얼굴을 봐라 누가 더 나이가 많게 생겼냐 그러는데 저보다 젊게 생긴 동갑내기 이재봉 교수에게 굉장히 뜰분 마음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반, 벌써 1년 반이 됐죠? 1년 반 동안 매일 또 매주 이렇게 나오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블랙 시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도 추석 잘 보내시고요. 고생하시는 경찰,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잘 돼서 민주경찰로 거듭나서, 자유민주경찰로 거듭나서 우리 즐겁게 여기서 다시 만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늘 하는 부정선거 얘기보다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부정선거 1년 반 동안 굉장히 알렸고 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싸움은 우리나라가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야 종중 매국 세력이 이미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4.15 부정선거가 난 것이고, 많은 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큰 기대를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가 전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우파운동, 애국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좌파는 프로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영국의 영국 프로팀 정도의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 학생 운동권들이 계속 재생산돼서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만 해도 1조 원 가까이 풀려서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그것이 먹이사슬같이 얽혀서 곳곳에 인프라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언론계에도 좌파가 30년 이상 장악돼 있고요. 출판계, 하다못해 네이버에다 백과사전에다 치면은 전부 다 4.19, 5.18, 여러 4.3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블랙시민운동까지 일방적으로 다 여러분 편파적으로 운동장에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저도 마이크를 잡지만 마이크만 잡고 일시적으로 소리만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런 형태로 다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 저쪽에 무슨 말씀 좀 나눠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절대로 조직이 하는 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기에 의해서 여러분들 선거에 장악을 해서 이기고 싶어 하겠지만 여러분도 맨날 얘기하다시피 부정선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막아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국 변호사들은 여러분 좌파에서 하는 민병과 같이 우파운동을 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무료 변론을 해주고 철저하게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권에 줄을 대고 공천을 받으려는 것이 우선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책을 쓰고 서점에 나가보고 네이버 검색을 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는지 그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수익사업도 좋고 조회수도 좋지만은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지금 주적이 누구인가,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주적입니다. 여러분들 정치권에 줄을 대고 그러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된다면서요. 어차피 부정선거를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 3월 9일 끝나고 어떻게 살 겁니까? 10년, 20년을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좌파도 그렇게 절망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좌파에서 백기환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백기환 아시나요? 예, 백기환이라는 사람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고 나와서 혐오감을 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빽빽 해댄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3, 40년 전에. 그리고 여러분, 공옥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신춤을 추면서 광화문에서 돗자리를 깔아놓고 병신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아주 혐오감을 느끼면서 지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좌파도. 여러분, 그들은 그 이후에 각성을 해서요, 운동권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민노당을 장악을 해서, 주사파가 민노당을 장악해서 제도권에 들어갔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성장을 해서 지금 민주당을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수많은 변호사들이나 좌파 변호사들이 물론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민변을 만들고 참여연대를 만들어서 오늘의 주사파 정권, 그러니까 종중 매국 정권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한을 북한에 들어바치는 게 일제일대의 꿈이었듯이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것을 거의 목전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블랙시위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변호사 운동도 해야 되고 서로 연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야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된다 한들 여당 대통령 후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정선거에 공동 부패 세력이고 부패 공동체이고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듣기가 싫을 테고 당장 뭐 누구를 지지하자, 뭐 누구를 몰아내자 그러면 시원할지도 모를 겁니다. 자, 지나가는 청년들이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시기가 좌파에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실상을 알게끔 장기적인 노력을 해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의 축구,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를 이기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 축구 감독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습니다. J리그를 만들어야 된다. J리그를 만들어야지 영원히 일본 축구가 나중에 승리한다. 여러분, 우파에 경쟁력 있는 사람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절대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조직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다음 대선 후에 이긴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지속해야 되고 다음 대선에 진다 하더라도 그 운동을 30년 이상 해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겁니다. 아시겠죠? 약속하십시다.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싸우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제가 이제 원래 아무 데서나 길바닥에서도 이렇게 머리만 대면은 바로 잠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불면증에 걸렸는지 잠이 안 와요. 화가 치밀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그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그 국힘당에서 그 홍보하는 그 포스팅을 한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할 준비 되셨습니까? 당원을 모집합니다. 선거인단을 모집합니다. 이거를 보고선 첫 번째로 제가 느낀 것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하네.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심코 넘어왔는데, 이번에 TV 토론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정권 교체 준비가 됐습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당에 물어볼 사안이지 당이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사안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TV 토론에서 보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4.15 부정선거가 일어난 경위, 그리고 부정선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현재 여당이지만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죠. 근데 이해찬 대표가 두 가지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권을 잡아서 영원히 내놓지 않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괴멸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괴멸.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괴멸이라는 것이. 자, 그럼 첫 번째, 정권을 잡아서 다시는 정권 내놓지 않겠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일당 독재로 영원히 집권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당 독재 체제는 무슨 체제입니까? 이건 전체주의 그 체제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죠. 그거를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당 독재, 전체주의 체제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보수를 괴멸시키겠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보수를 괴멸시킨다는 의미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TV 토론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이슈를 황교안 후보가 내놓았죠. 그런데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는 하태경의를 비롯해서 누굽니까? 유승민 뭐 이런 등등은 부정선거 없었다, 이런 파예요. 여러분, 여기 이거 3,000장의 기형 도장, 기표 이게 양산 을에서만 나와서 3,000장이 지금 개인적인 의사 갖고 과학을 덮으려고 하는 이사들의 뇌는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 명확한 증거를 보고, 그것도 이 증거가 무슨 가짜로 발견한 게 아니라 대법관과 또 대법원에 근무하는 부장판사 수십 명, 그리고 변호사팀들, 참관인들 앞에서 수십 명 앞에서 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그 논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사람들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어정쩡한 거, 적당히 나한테 현재 뭐 미치는 게 없으니까 적당히 정치적인 발언하면 말겠다.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사적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 저 부정선거에 관련한 자들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황 후보가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저는 매일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 거 아니? 여론조사.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의 여론조사를 관장하는 기관이 중앙선관위예요. 중앙선관위.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서 관련자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겠다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이 누굽니까?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이와 같은 경우가, 이 개떡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무엇을 생각하고 중앙선관위에다가 여론조사 그 관장을 맡겼는지 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사자예요. 그리고 현재 소송에서 피고라 이 말입니다. 피고가 어떻게 대권 후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 됩니까? 여론조사 아시잖아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1단계가 뭐였었습니까? 여론조작 아니었었습니까? 여론조작. 지금도 이미 여론조작 시작됐죠. 여론조작 시작됐습니다. 이미. 이재명 이 캠프 하는 짓거리 보세요. 여론조작 시작돼 있어요. 현재. 그거는 대선을 겨냥한 여론조작이죠. 여론조작. 자,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의견이 분분해서 갈라져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승리 못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의미가 뭡니까?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정선거, 아까 이해찬 이 두 가지 말을 갖다가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전체주의 국가, 한 번도 경험해 오지 못한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180석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필연적인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180석이라는 게 뭐냐? 헌법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숫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를.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법률 개정을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수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그 법률에 대한 국민 탄압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부정선거가 갖고 있는 무게는 뭡니까? 무게는 이것이 정당과 정당 간의 정치 권력을 바꾸겠다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성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성을 건드리지 않는 법인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저도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정권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4.15 부정선거는 그 무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유와 반자유, 전체주의 국가로 가서 자유와 반자유, 이거의 전쟁 상태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유와 반자유. 지금 현 정권이 들어서서 첫 번에 한 게 뭡니까? 개헌 조치 아니었었습니까? 제가 그 개헌하고자 하는 안 전체를 다 읽어보고 현행 헌법과 비교를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63군데 그 수정을 가하는 그 법이었더라고요. 63군데 무려. 그 중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그 규정하는 헌법 제1조, 여기에 1조 1항 2항밖에 없는데 사망의 신설이었어요. 사망의 신설이 뭐냐?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지향한다. 이게 헌법 제1조의 사망에 들어갈 내용입니까 이게? 예, 그게 시선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자유라는 단어를 모조리 다 뺐어요. 모조리. 자유라는 단어를. 이건 뭘 의미합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인데요? 자유를 빼버리면 그 효과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입니다. 현재 운동권은 모조리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이에요. 현재 국가보안법이 폐기되지 않고 엄연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태경 뭐라 그래요? 그 법 있으나 마나 한 건데,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 판매하겠다. 이와 같이 해서 그 시행을 하려고 했죠.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서 도태우 변호사님을 비롯해서 막았습니다. 겨우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할까요? 또 할 겁니다. 언제? 대선도 부정선거로 장악을 해서 그때는 가속화할 거다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완벽한 전체주의로 와 있지는 않지만 유사 전체주의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은 이 부분을 깨달아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유사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 완벽한 전체주의로 가고자 하느냐? 가속화할 겁니다. 대선 정권을 잡고 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대선에서도 부정을 저지를 것이구나. 너희들 아무리 단일화 후보 내봐야 소용없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죠. 왜? 40여 년 동안 공작과 기획과 음모를 통해서 해서 정권을 드디어 잡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현 정권 처음부터 법률 개정을 통한 그 본인들의 목적 달성 이거였죠. 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착실히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냉정한 시선으로 판단을 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야 81년도부터 운동권 학생들하고 부딪혀 왔기 때문에 10여 년 이상 몸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러한 감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러한 감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할 그러한 그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를 통과하시는 그 젊은이 여러분, 젊은의 정권이 뭡니까? 정의를 주장하는 이것이 젊은이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에 정의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젊은이 여러분들도 이제 귀 좀 기울이시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는 강력하게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그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과 정권이 뒤바뀌면 그만인 그러한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고, 부정선거 이슈가 이번에 나왔을 때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대권 경선에 나온 대권 후보들은 일치 단결해서 당론을 부정선거 있었다 이렇게 정하고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정권 대 정권이 그 권력 투쟁을 할 때는 상대방의 정권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대립각을.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당선이 되면은 문정권에서 잘못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쳐나가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하겠다. 이러한 주장은 말이죠. 여권에서 주장 똑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 서 계신 어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어떤 효과도 가질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대립각을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정선거라는 겁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의 무게, 의미, 이런 것이 지난번에 어떤 종류의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이런 전쟁인 그런 상태인 부정선거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니들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갖다가 저 부정을 하고 글로 가려고 하는데 그거 부정선거를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립각 세우기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청주 간사차 사건에서 그 메모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지시를 했고 지령을 내렸고요. 대선 때도 또 그렇게 하라고 지령 내려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장하기가 지금?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 주류라고 해야 할까? 힘을 주로 착취한 하태경 그룹들, 이준석 대표는 왜 거기 껴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유승민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따위 소리 했죠. 탄핵은 법률가들의 그 검토에 의하면은 불법의 불법 절차를 법의 절차를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다 이전에 법치가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법치가. 이것이 법률가들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렇다면은 현재 탄핵의 강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 놓고 건너가자? 그럼 건너가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건너간 그 사회는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왔다고요? 이런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와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요? 나는 유승민 의원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자진 사퇴하세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당신과 같은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요. 하태경은 순서가 있어. 당신은 주사파로서 위장 전향을 했는지 진짜 전향을 했는지 그거부터 밝혀요. 그것이 순서야. 온 국민 앞에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믿습니다 라는 이 선언을 하면은 인정해 주겠습니다. 전향한 거를. 근데 그 장면에 가서는 펄펄 뛰지 않습니까? 펄펄 뛰지 않습니까? 인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바로 위장 전략인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달콤한 얘기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부터 밝히세요. 그러고 대선 후보 운운하시라고요. 절차를 밟지도 않고선 무슨 놈의 대선 후보에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엉뚱한 소리는 무슨 부정선거가 음모론이다? 그러면 내가 프로그램 전문가고 33년 동안 그 프로그램 갖고 논문을 200여 편을 해외에 다닌 사람이야. 이 과학자의 이 의견과 생각과 이런 걸 갖다 다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얘기야? 여기 나와서 한번 나하고 토론 한번 해보시죠. 음모론 그리고 추상적인 관념론, 이러한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 증거를 안 믿고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맞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밝혀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겨우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공중파 방송을 타고 나갔어요.
이것은 대통령 단일 후보가 돼도 끝까지 주장해야 할 그러한 그 이슈예요. 그러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론 많이 남아있죠. 특히나 MBC, KBS 이런데 많이 남아있죠. 이때는 대선 후보 여러분들께서는 일시 단결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을, 여당을 규탄하는 일체감을 국민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나가고 계시지만 대선 후보께서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그러한 부정선거에 관련 있는 사람들은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급속도로 소위 중간 뭐라고 그러나요? 중도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급속한 속도로 부정선거 있었구나라는 게 급속한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법인 중앙선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정당과 관계없이 결과를 만들어서 주는 대로 그것만 발표를 해. 이런 상태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은 또 조작을 해서 여론조사 조작을 해서 발표할 때 뻔해요. 너무 뻔합니다. 너무 뻔해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대권 주자들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자유를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부정선거 규명에서 법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우리 여기에 나와서 투쟁하는 여러분들은 그 다음번에 누가 만일에 대통령이 야당에서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불법 탄핵을 한 거에 대한 투쟁을 또 해야 할 것입니다. 첩첩산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우선 첫 번째 단계인 부정선거 규명, 이것이 우리한테 당면한 현안이에요. 이런 이슈 저런 이슈 많이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별을 해서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나 무거운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부정선거 규명입니다. 부정선거 규명. 자, 그래서 4강 안에 들어가는 어떤 후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끝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 불씨를 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정선거 의미를, 무게와 의미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이겼다? 나중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많은 애국자들이 충고를 할 때 귀담아 들으시라고요. 귀담아 들으셔. 어떤 후보는 그거 당시 대표였던 황교안 후보가 개인적으로 처리할 문제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금 부정선거 이것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예요?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의 정체성이 걸려있는 전쟁.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참 너무 답답하고 화가 너무 치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력하게 당부합니다. 누가 4강 안에 들어가든 부정선거 규명 이거 일시 단결해서 지속된 여당과 치열한 싸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많이 여러분들의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도 그렇습니다. 승리요. 제가 4.15 선거 컴퓨터로 계산해서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뒤바뀐 거를 숫자적으로 시뮬레이션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 부정선거
범위를 벗어나고 싶다면은 여론이 끝까지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그 범위가 20% 이상 차이를 내면은 부정선거 불가능한 수치예요. 20% 이상. 15% 부정까지가 막시멈치로 이렇게 생각을 계산 결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고 아닙니다. 4.15 부정선거 때 뒤집힌 곳, 이것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보시죠. 14%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막시멈치를 가지고 부정을 저질렀어요. 막시멈치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막시멈인지 아느냐? 이거는 서울시 보궐선거 이거 통계를 분석해보면 나오죠. 오세훈 후보가 무려 26.6% 앞서고 있었어요. 이거는 뒤집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러한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여당에서 부정이 없었느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 부정했네요. 격차를 좁히는 것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이 15% 선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 이상 차이를 낼 각오를 가지고 대선 후보 전체가 일치된 모습으로 똑같은 말로 이제부터는 여당을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맹주성 교수님께서 오랜 동안 정말 연설을 정말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셨어요. 맹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4강에 누가 오르든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저는 부정선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 4강도 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지나가셔도 돼요.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 4강에도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야당의 후보만 되면 당선이 될 거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결격 사유가 있는 거예요. 1. 머리가 나쁜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조차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으면 당선될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을 갖고 그분들이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선거 전에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관철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유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통행을 어렵게 하고 다음에 우리한테 1인 시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과연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공포에 불어넣고 공포로 몰아넣고 사람들을 조종할 정도로 심각한 병인지에 대해서 매주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순천향 대학교의 우리 이은혜 교수님을 모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던 1인 이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집회를 하고 있는 사실은 집회 금지죠. 1인 집회 허용은 집회 금지랑 같은 말인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야외 집회를 금지해야 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고 위험한 병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요, 주간 평균 15만 건을 검사해서 확진자가 1,78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성률은 1.2% 정도입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약 1,800명이 나왔지만 위중증은 누적해서 360명이고 돌아가신 분은 5명, 주간 평균 5명 정도입니다. 주간 평균 5명이라는 것은 매일 5명이 돌아가셨다는 건데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매일매일 820명씩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간 사망자가 있잖아요. 연간 사망자를 365일로 나누면은 매일매일 820명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4명 또는 5명의 코로나 사망자는 그 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 현황이고요. 누적 코로나 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청은 매일 확진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2,000명이 넘었느니, 2,000명이 된다느니, 2,000명을 계속 갈 거라느니 이런 식으로 확진자 숫자만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진자 숫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고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질병청에서는 매일 확진자 숫자를 떠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주 많은 숫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작년 1월 20일 이후 지난주까지요 27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 중에 0.5%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증상 감염자도 있으니까 조금 더 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우리 전 국민 중에 0.5%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감염자 27만 명 중에서 사망하신 분은 2,400명 정도인데요. 그래서 누적 치명률이 0.86%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1년 반 동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코로나의 누적 치명률이 1.89%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매년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독감 치명률이 0.5%입니다. 독감 치명률은 0.5%이고 코로나 치명률은 0.9%입니다. 반면에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메르스의 치명률은 20.3%였어요. 전 세계 메르스 치명률은 40%인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치료를 잘했기 때문에 메르스 치명률이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질병청은 매일 확진자가 2,000명이 넘니 안 넘느니 이런 식으로 확진자 숫자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전 국민은 전체 인구의 0.5%밖에 안 되고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은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년 겪고 있는 독감 사망자의 2배가 약간 안 되는 수치이고 그리고 코로나는 메르스처럼 그렇게 위중한 병이 아닙니다. 메르스의 치명률은 20%가 넘었지만 코로나의 치명률은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비례적이지가 않은 그 위험도에 비해서 비례적이지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3차 유행부터 특히 4차 유행에 들어서 특이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통계가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4차 유행이 되면서 매주 주간 평균이 1,800명과 1,7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망자는 최고로 많이 돌아가신 주가 8명이었고 3명, 4명, 5명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1,800여 명 정도가 2,000명 정도가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지만 돌아가시는 분은 서너 명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1차 유행 때는 확진자만큼 어느 정도 비례해서 사망자가 많이 있었고요. 2차 유행 때도 확진자만큼 어느 정도 비례해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차 유행 때는 확진자가 1,000명이었으나 사망자는 20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4차 유행 때는 확진자가 1,800명 수준인데 사망자는 4명, 5명 수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4차 유행 때에는 확진자의 규모가
사망자의 규모, 즉 이 코로나19라는 병의 위중한 상태, 심각한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4차 유행에 접어들어서, 그리고 3차 유행 때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따로 국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확진자 숫자가 이 병의 시비어리티를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정하고, 지금 4차 유행이니까 1인 집회만 하고 집회 금지, 그리고 대면 예배 금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방역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확진자 기준이 아니면 뭘 가지고 할 거냐? 답은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원래 감염병 역학에서 학문적으로 방역 단계를 정하는 기준은 감염 재생산 지수인데, 여기에는 단순히 확진자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접촉률, 그리고 전파력, 그리고 전파기간, 그리고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는 올해 1월부터 1 미만이에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 명이 한 명밖에 감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염병이 유행을 한다는 거는 한 명이 여러 사람을 감염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홍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3 내지 16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명 이상 여러 명에게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커야 그게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유행이 수그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 근처라는 것은 한 명이 한 명밖에 감염시키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쌤쌤인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올해 1월부터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7에서 1.02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0.98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근처라는 거는 이제 이게 코로나가 풍토병이 되어서 엔데믹처럼 그냥 감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게 되었다는 건데, 무슨 방역이 필요하냐? 방역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백신이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지만 아직 백신 접종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군이신 분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방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률적으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학문적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게 상식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못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4단계는 우리가 2차 유행 때, 3차 유행 때 했던 2.5단계와 내용적으로 동일합니다. 2차 유행 때는 확진자 주간 평균이 300명이었어요. 2차 유행 때 주간 평균 확진자가 300명이었는데 그때도 2단계를 하고 2.5단계를 했습니다. 3차 유행 때는 주간 평균이 1000명이었습니다. 최고로 많았을 때가 1020명이었어요. 또 확진자가 300명이었을 때도 2단계, 2.5단계를 했고, 3차 유행 때 확진자가 1000명인데도 2단계, 2.5단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확진자가 1800명 수준인데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단계는 예전에 하던 2.5단계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는 300명에서 1000명에서 1800명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실제로 방역 단계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과학입니까? 이거는 절대로 과학에 기반한 방역 단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확진자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정할 것이 아니라 감염 재생산 지수를 기준으로 방역 단계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방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인 이유는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확진자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1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 중에 가장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는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거이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이 안 드는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이 코로나19가 풍토병이 되어서 우리 곁에 있는데,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덜 드는 거, 마스크 쓰기와 지금 하던 대로 검사하고 확진자가 생기는 격리하는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에 비교해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개인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마스크를 쓰고 비말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공기 감염이 아니라 비말 감염인데요. 코로나19가 비말 감염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입자가 무슨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입자가 우리 침방울에 비말에 묻어서 비말이 튀어가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말은 무거워서 1m밖에 못 가요. 그리고 재채기를 하면은 그게 강하게 날아가기 때문에 한 4, 5m 정도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실내에서는 1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은 굳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m 거리두기와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것, 이것이 개인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인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손위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가장 못하고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이고, 네 번째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영업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첫 번째,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부정선거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문재인의 폭정을 널리 알릴 수가 없고, 코로나 방역이 이렇게 엉터리 방역, 폐 방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죽이는 킬 방역이라는 거를 널리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정권 세력의 목소리를 묻는다는 의미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뭐 개신교니 개독교니 욕을 많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종교 비율로 보면 그래도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으시고 불교 신자이신 분들도 있고 무교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비율적으로는 개신교가 많은데요.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개신교가 결집을 해서 뭐 동성애 이런 거를 반대한다든지 참 나쁜 악랄한 차별금지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인데요. 애들이 학교에 가서 코로나에 걸릴까봐 무서워서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애들이 학교에 가서 코로나에 걸릴 것이 그렇게 두렵다면은 애들 데리고 식당에 가면 안 되고, 카페에도 가면 안 되고, 백화점에도 가면 안 되고, 마트에도 가면 안 되고, 놀이공원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들 학교에 안 보내는 것만 빼고는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가 학교에만 있습니까? 식당에 없고, 카페에 없고, 마트나 백화점에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슨 방역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도 안 되게 하는 겁니까? 이건 애들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은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은요, 코로나 통계에 의하면은 0세부터 10호사까지 약 4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그 중에 사망자는 0명이고 위중증 환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 가서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지만 애들은 코로나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굳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맞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거는 단순히 공부를 안 하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3이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서 취직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의 낙오자가 됩니다. 또 초등학생들이 지금 거의 2년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요. 2년 동안 학교를 제대로 안 간 애들이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다시 학교에 복귀해서 4시간, 6시간, 8시간씩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공부 못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이 또 차이가 납니다. 엄마가 전업주부인 집,
가정 형편이 되는지, 잘 사는 집은 학교가 문을 닫아도, 학원이 문을 닫아도 가외 교사를 붙일 수 있어요. 개인 교습을 받으면 됩니다. 또는 친한 엄마들끼리 몇 명, 이렇게 두세 명 모여가지고 유명 강사를 모아가지고 애들을 개인 교습을 시킬 수 있지만 서민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민의 자녀는 엄마 찬스도 없어요. 아빠 찬스도 없어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그게 그나마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떨거지의 자식들은 이미 다 유학 보내가지고 이미 완전 다른 부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10년 후, 대한민국의 20년 후에 우리의 자식들이 완전히 이게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국가의 도움에 의존해야 된다는 이런 슬픈 현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무차별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모든 학교가 다 문을 열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철저하게 애들을 공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국제 경쟁력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코로나가 무서워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 어릴 때 1년, 2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아이의 10년 후, 20년 후에 인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애들을 공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에 엄마 아빠들은 반항을 해야 되고 항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상속세 때문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도 그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가, 서울 시내 아파트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상속세를 현찰로 낼 수 있는 자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집 한 채 물려주는 거가 부모의 유일한 도리였는데, 이제 집을 물려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선을 줄 수 없게 되었으니 생선 잠병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애들이 학교에 못 가는 거에 반항을 해야 되고, 이런 시도를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와 부정선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코로나와 중국 공산당과 문재인 정권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엉터리, 대한민국을 죽이는 킬 방역으로부터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으려면은 정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오는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 건지, 내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될 건지, 이 선거가 제대로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강남역 앞을 지나가는 많은 청춘 남녀들이 행사한 그 한 표, 이 한 표가 제대로 카운트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지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참 너무 황당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우리 국민의 선택이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재명을 정지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다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북한의 김정은이 이재명을 점지해가지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시킨다면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반항해야죠. 저항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남역을 지나가시는 많은 청춘 남녀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혼자 구호를 몇 개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장기 투표지 이거 실하냐? 대천리 투표지 이거 실하냐? 삐딱한 투표지 이거 실하냐? 들러붙은 투표지 이거 실하냐? 선거는 깨끗하게, 개표는 공정하게, 선거는 공휴일에, 투표는 선거일에, 우리 모두 당일 투표, 부재자만 사전 투표, 개표는 수개표로, 개표인은 한국인만. 이상입니다. 네, 이은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 5천만 명 중에 지난해 초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2,600명입니다. 2,600명이 걸려서 26만 명 26만 명이 걸려서 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토론을 하세요. 이리 와서. 예, 26만 명이 걸려서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지금 2,200명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5천만 명 가운데 26만 명이 지금까지 걸렸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2,200명입니다. 단 한 명만 돌아가셔도 그게 그 생명이 귀중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독감 수준의, 독감보다 약간 더 강력한 수준의 전염병이다. 근데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독재 방역, 정치 방역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도 경찰 여러분들이 순하게, 예, 안녕하세요. 예, 고교연합 화이팅. 순하게 해서 오히려 더 좋잖아요. 아까 여기 김수진 본부장님을 쫓아내는 거는 좀 너무하지.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여기 국토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저하고 김수진, 여기 계시는 우리 신호승 선생님, 요거밖에 없어요. 다음에 김민수 본부장 4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그냥 우리 민주시민들이에요. 민주시민들인데 여기 계셔서 행사를 하는 그 사람까지 쫓아내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경찰이 오늘 이렇게 그래도 협조적으로 이렇게 순해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감사한데 이분들이 내일이 이제 연휴, 사실은 오늘이 연휴예요. 오늘부터 연휴고 그런 입장에 지역에 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 지역에 가시는 분들이 기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 좀 일찍 우리가 파한다면 경찰관 여러분들 귀성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이 3시 35분인데 3시 45분까지 우리 10분 동안만 더 정리를 하고, 예, 저 경찰관 여러분들 오늘 휴일에 매주 고생하시는데 가서 귀성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만 파한다면 경찰들은 갈 수가 있어요. 저쪽 건너편은 4시까지 시간을 맞추더라도 우리 여기 3시 45분까지 아마 할 테니까 BJ 톨, 예, 유념해 주시고, 예, 여러분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하면 되겠지도 왔던데 하면 되겠지도 하시고, 우리 김민아 씨 잠깐만 와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엄청난 사람이 떠서 이 사람들의 그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KTV의 김민아 우리 유튜버입니다. MKTV, 예, MKTV의 김민아 우리 유튜버가 오셨습니다. MZ세대, 예, 그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젊은이들이 나서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고 한국과 미국을 드나들면서 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만났을 때 여기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젊은이들의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분노 이런 걸 분출하고 계시는지 직접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 약속 얘기를 유념하고 있다 오늘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으신 거예요? 적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피켓을 들고 다니고 계신 게 저는 너무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요. 사실은 화면으로 봤을 때랑 실제로 현장에 왔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이고요.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외치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제 많은 기성세대 분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것을 외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절실하게 하게 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이 얘기할 때, 예, 감사합니다. ROTC 화이팅. 여기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더 낮아지면 더 좋겠죠. 젊은 분들이 나오시면 좋은데, 그냥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들으시겠죠. 하지만 이게 깃발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중장년층, 또 지난,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하면, 지난 3.15 부정선거, 그러니까 61년 전에도 나오셨던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말할 때 들고 다니시는 이 구호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본 그 느낌은 그걸 좀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래카드나 그런 구호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을 느끼셨는지요? 구호를 볼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구호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젊은 세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게 될지 오늘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 꼭 나눠서 함께 그것을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와보신 게 그런 큰 움직임의 시작입니다. 봐야 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직접 와본 거, 이쪽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지나가셔도 돼요. 말씀을 들은 것과 지금 보는 것과 또 다를 거예요. 그때 말씀하시기는 그때 말씀하시기는 4.15 부정선거 사형 뭐 이런 것이 좀 과격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게 없었던 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3.15 부정선거 때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이 지금까지 지속이 됐던 거예요. 한 40년 50년이 지속이 됐는데 지나다 보니까 그 무서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그냥 슬쩍 좀 편의적으로 부정선거를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과 직접 와서 이제 보시는 것은 다르다. 또 이채로운 모습이 카퍼레이드 이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카퍼레이드는 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지금도 저기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가 같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자유를 외치는 수많은 보수 국민들, 보수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면은 그것이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내 선거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투명성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어서는 국민들이 사실 미국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투표가 한 표, 두 표가 아니라 무더기 표로 이렇게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이런 증거가 나오고 또 그렇다는 증거는 우리가 하는 투표,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투표가 그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김민아 씨는 어렸을 때 이제 외국에서 그 영미계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입니다. 저기 미국의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 제가 CPEC 연설을 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그 보수 공화당이 중심된 미국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정치 활동, 정치 운동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린 건데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게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에도 영등포 을 지역에
선거인 명부가 나왔는데 선거인 명부를 살펴보니까 나이가 134살 되신 할머니가 두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34살이 아니고 134살.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112살이에요. 112살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장수를 할 수 있는 비결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 나이가 22살이 더 많은 이모 두 분이 누나도 아니고 언니 두 분이 여기 계시니까 전철 타고 지나가다 그분 만나면은 전철 재빠르게 자리 양보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죠. 그럼 뭐 고양이도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고 심지어 고양이가 투표를 뭐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잘자잘하게 있어 왔던 그 부정에 대해서 바로 잡으려고 미리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점점 커져서 네.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이제 우편 투표라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거대 스케일의 부정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표든 두 표든 우리 선거의 그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약속한 45분, 3시 45분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경찰 여러분도 수고하셨고 저쪽 뒤에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 뒤에 경찰 차가 넉 대나 대기를 하고 있던데 그 넉 대에 있던 사람들 고향에 가야 되는 사람들 이제 가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저희 이게 보시면 유튜버들은 안 보시겠지만 저런 전광판이 있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앞으로 저런 전광판에 우리가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죠. 하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신문 기사를 내주질 않아요. 그래서 신문 광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대규모 그 전광판에 광고를 내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저 뒤에 카메라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45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45분이 됐죠, 거의. 45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 건너편에 또 길을 걷는 분들은 계속 1인 시위를 해주시지만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 주 무대에서 하는 오늘 1인 시위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지금 시대가 팍팍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추석의 풍요함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저희들 이 플래카드가 현수막이 1800장, 다음에 우리들 나눠주는 전단지가 한 30만 장, 34만 장, 이 정도를 우리가 이번 추석 기간에 붙이고 나눠드리고 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애를 쓰시는 전국에 500명이 넘는 진실의 수요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감사드리고, 이번에 추석 때가 되면, 배송이 좀 늦어져요. 선물이 많아서. 그래서 몇 군데는 좀 배달이 늦어지는 상황이에요. 좀 비켜드리십시오. 이리 오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를 우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흥겨운 추석 맞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찰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김민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